과자 봉지를 뜯는 순간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실종 아동 전단. 태주는 얼어붙었어요. 이거 나 아니야? 오른쪽 눈 아래 점.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귀 옆에 흉터. 모두 똑같았습니다. 도원해온 회장 손자래. 아직도 찾는다던데. 동료의 말이 가슴을 때렸어요. 태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전단 속 아이와 자신의 얼굴. 겹쳐졌죠? 설마 내가?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전 실종.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사라진 손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은 형광등 불빛 아래 잠들지 않았습니다.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화물을 옮기고 지게차가 바쁘게 오갔죠. 서태주는 노란 안전조끼를 입고 야간 순찰 구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25살. 보호시설에서 자란 태준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늘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밥 먹고, 혼자 씻고, 혼자 버티는 법만 배웠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나 택배 시즌만 되면 동료들은 온통 가족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우리 집 애가 말이야,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니까요. 장모님이 또 갈비찜 해달라고 하시네. 명절이 일이지 뭐. 태주는 구석 벤치에 앉아 편의점 과자 봉지를 뜯었습니다. 말없이 씹으며 크레인 소리를 들었어요.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상, 옆에 앉은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런 것들이 가끔 떠올랐지만 금방 지워버렸죠.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태주는 휴게실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방과 여벌 옷 사이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보였어요. 보호시설을 떠날 때 받은 출생신고서 사본. 거기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상, 어머니 미상. 태주는 종이를 다시 집어넣고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간이 침대에 누웠죠. 창밖으론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고 먼 바다에선 배들이 불을 켰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 찾아줄 사람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어둠 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때 사물함 안종이 한 장이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태주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요. 새벽 2시 순찰을 마친 태주는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과자 봉지를 집어들고 뜯었어요. 바삭한 소리와 함께 뭔가 하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허리를 굽혀 종이를 주었습니다. 실종 아동 전단이었죠. 낡고 빛바랜 종이에는 어린아이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글씨 아래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당시 3살. 실종된 지 22년. 태주는 무심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죠. 오른쪽 눈 아래 작은 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귀 옆에 희미한 흉터.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휴게실 벽에 걸린 거울 앞으로 걸어갔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오른쪽 눈 아래 점이 있었습니다. 입꼬리도 똑같았어요. 귀를 만져보니 작은 흉터가 손끝에 닿았죠. 태주는 전단과 거울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거 나 아니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든 전단이 흔들렸어요. 아니야,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 닮았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김대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태준 씨, 야식 안 먹어요? 태준은 황급히 전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대리가 태준 옆으로 다가와 과자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말했죠. 요즘도 이런 전단 넣나 보네. 예전에 난리 났던 그 사건 아닌가. 태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사건인데요? 김대리는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어요. 도원해운 회장 손자 실종 사건. 20년 넘었죠. 그 애 아직도 못 찾았대요. 회장이 엄청난 현상금 걸어놨다던데.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원해운, 부산에서 가장 큰 해양물류 대기업. 회장 손자, 그 애가 어떻게 실종됐는데요? 김대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죠. 워낙 오래됐고 그냥 어느 날 사라졌다던데요. 회장님이 지금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전단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김대리는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갔고 휴게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전단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어요. 22년 전 실종. 자신의 나이는 25. 보호시설에 들어온 건 3살 때.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설마 내가? 태주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전단 속 아이가 웃고 있었고 거울 속 자신도 똑같은 흉터를 갖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전단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창밖으로 컨테이너 더미가 보였습니다. 먼 바다엔 불빛이 깜빡였죠. 태주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의 얼굴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전단을 발견한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태주는 출근해서 게시판을 확인했어요. 근무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5번 구역? 위험 구역이었습니다.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화물차가 밤새 드나드는 곳이었죠. 평소엔 경력 많은 직원들이 배치되는 곳이었어요. 태주는 관리실로 갔습니다.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팀장님, 근무구역이 바뀐 건가요? 팀장은 서류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안팀에서 지시 내려왔어. 태준 씨, 이제 경력 쌓을 때 됐잖아.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같은 연차 동료들은 그대로였어요. 태준만 위험구역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날 밤 태준은 5번 구역을 돌았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크레인 소음이 귀를 울렸죠. 순찰을 마치고 휴게실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보안팀 부팀장 장석훈이었습니다. 48살. 터미널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차갑게 태준을 내려다봤어요. 서태준 씨. 네, 부팀장님. 장석훈은 클립보드를 들고 체크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순찰 보고서 제출 안 했던데요?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제출했는데요. 오후 6시에 시스템에 없던데요. 다시 작성해서 내세요. 야간 근무 규정 위반입니다. 태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제출했는데 시스템에 없다니요. 장석훈은 팔짱을 끼고 덧붙였어요. 요즘 실수가 잦으시네요. 조심하세요. 규정 위반 누적되면 근무 정지예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태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느껴졌습니다. 장석훈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장비 점검 누락,
순찰 시간 초과, 안전조끼 미착용. 모두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매번 지적을 받았어요. 그것도 장석훈에게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동료들은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문제 있는 직원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태주는 주머니에서 전단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쳐 다시 봤어요. 아이의 얼굴, 자신과 닮은 특징들. 내가 이걸 본 걸 누가 알았나?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석훈이 들어왔어요. 그는 태준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시선이 태준의 손에 머물렀죠. 전단을 본 겁니다. 태준은 재빨리 전단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장석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태준 씨,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네.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여긴 위험한 곳이에요. 사고 나면 책임 못 집니다.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장석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태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전단 속 아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드러나면 안 되는 과거인 걸까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 더미 너머로 도어내온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태주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단 하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자신을 막고 있었어요. 집요하게, 치밀하게. 왜 나를 감시하는 거지? 질문엔 답이 없었습니다. 휴게실은 조용했고 형광등만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태주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죠. 그의 얼굴엔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아침 터미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3번 창고에서 고가 장비 부품이 분실됐어요. 수입 크레인 부품으로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관리실 앞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석훈 부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CCTV 화면을 돌렸어요. 흐릿한 영상 속에 어떤 사람이 창고를 드나들었습니다. 체격이 태준과 비슷했죠. 이게 어젯밤 새벽 3시 영상입니다. 장석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죠. 저 체격 태준 씨 아니야? 태준은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굴이 안 보이는 영상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습니다. 저 아닙니다. 태준은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장석훈이 끼어들었습니다. 확실해요? 어젯밤 서태준 씨 순찰 구역이 3번 창고 쪽이었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순찰만 돌고 바로 돌아왔어요. 장석훈은 팔짱을 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자 순찰을 돌았기에 증인이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 보호시설 출신이라며?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다른 동료가 거들었어요. 그러게. 결국 이런 일 생기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어요. 보호시설 출신, 가족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존재,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 끝날 때까지 태준 씨는 대기 발령이야. 집에 가 있어. 팀장님, 저 정말 아닙니다. 알아.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지. 돌아가. 태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물함에서 짐을 챙겨 터미널을 나왔어요.
뒤에선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태주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엔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도 의심받는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보호시설에선 물건이 없어지면 늘 자신이 의심받았습니다. 학교에선 친구들이 거리를 뒀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죠. 왜 나는 왜 나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켜왔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태준의 흐느낌만 울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태준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 축 늘어진 어깨,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주머니에서 전단을 꺼냈어요. 실종된 아이, 도원해온 회장 손자, 자신과 똑같은 특징. 이게 나라면?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그 아이라면 누군가 자신을 몰아내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석훈의 집요한 감시, 갑작스런 누명,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나는 억울하게 당하지 않겠어. 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너졌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죠.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창문 너머 먼 곳을 바라봤어요. 도원해온 본사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결연함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태주는 전단을 꼭 쥐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태주는 항만을 찾았습니다. 댁이 발령 중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누군가 태준을 불렀습니다. 서태준 씨. 돌아보니 경비원 오동식이었습니다. 63살. 항만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천천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세. 태주는 오동식을 따라 경비실로 갔습니다. 좁은 방 안엔 오래된 달력과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오동식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아. 태준이 앉자 오동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 너머로 바다가 보였죠. 22년 전 회장 손자 실종 사건 기억하나? 태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 항만 출입 게이트가 몇 분간 꺼진 거야. CCTV도 같이 먹통됐지. 태준은 숨을 죽였습니다. 오동식은 계속 말했어요. 당시 현장 책임자가 있었어. 그 사람 부하 중 하나가 지금 보안 부팀장으로 있는 장석훈이야.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석훈. 그 이름이 다시 나왔어요. 오동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봉투를 꺼내 태준에게 건넸어요. 창고 뒤편에서 주운 거야. 22년 전에.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스티커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파란 별 모양. 낡고 색이 바랬지만 형태는 뚜렷했습니다. 이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전단을 꺼냈어요. 사진 속 아이가 쓴 안전모에 똑같은 파란 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스티커와 사진 속 스티커 같았어요. 이게 증거야. 오동식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주는 스티커를 꽉 쥐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그 아이일까요? 오동식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알아내는 걸 두려워해. 조심해라.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요동쳤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경비실을 나와 항만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손 안에 스티커가 따뜻했습니다. 22년 전 기억. 잃어버린 과거. 태주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죠.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의 눈빛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오동식이 준 오래된 파일들을 살펴봤어요. 22년 전 CCTV 기록.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타임스탬프가 끊겨 있었어요. 새벽 3시 15분에서 3시 20분까지 5분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편집한 거였죠. 이게 증거야. 태주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항만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오후 항만에 고급 세단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차량 2대.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고 이어서 나이 지긋한 부부가 나왔어요. 도원해운 회장 이강수와 부인 윤서연이었습니다. 회장은 70을 넘긴 백발의 노인이었고 부인은 55살쯤 돼 보였죠.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오동식이 태준을 불렀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어. 태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비실로 갔습니다. 회장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서연은 태준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파란 별 스티커 조각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윤서연이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스티커를 집어들고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장이 황급히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윤서연은 스티커를 꼭 쥐고 말했어요. 저건 제가 아이 안전모에 직접 붙여준 거예요. 22년 전에. 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눈으로 태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오른쪽 눈 아래점.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귀 옆에 작은 흉터. 우리 아이 맞니?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 처음 듣는 말이었죠.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연이 태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버려진 게 아니야. 우린 22년 동안 너를 찾았어. 태준은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버려진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손자였던 거죠.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석훈이 들어섰어요. 그는 회장 부부와 태준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오동식이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 부팀장, 22년 전 CCTV 편집한 거 당신이죠? 장석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시 항만 비리와 밀수 라인. 당신네가 숨기려고 내 손자를 없앤 거였군요. 장석훈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나타나면 과거가 들통날까봐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 한 거죠? 장석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어요. 무너지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장석훈을 둘러쌌죠. 태준은 회장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연이 다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손자.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2년 만에 찾은 가족. 그 따뜻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회장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처리하겠네. 장석훈과 관련자들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공적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윤서연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태주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생을 찢어놓은 범죄예요.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회장은 잠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내가 오라. 사흘 뒤 검찰과 관세청 합동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태준이 제출한 편집된 CCTV 파일, 오동식의 증언, 파란 별 스티커 조각, 모든 증거가 쏟아졌어요. 수사팀은 22년 전 항만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원본 CCTV가 나왔죠. 편집되기 전 영상엔 장석훈과 그의 상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시에 밀수 장부도 발견됐어요. 컨테이너 번호, 거래처, 금액, 수십억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내부자 진술이 연쇄적으로 터졌죠. 장석훈 부팀장이 지시했습니다. 회장 손자를 없애면 실종 사건으로 덮을 수 있다고 했어요. 증언이 쌓였습니다. 장석훈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어요. 일주일 뒤 검찰 조사실, 태주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복도에서 장석훈과 마주쳤어요. 수갑을 찬 장석훈이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서태준.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태준은 멈춰 섰어요. 너 같은 애가 가족을 가져도 돼? 넌 원래 혼자였잖아. 장석훈의 말이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흔들렸어요. 가슴이 아렸죠. 맞아요. 자신은 오래 혼자였습니다. 가족 없이 자랐어요. 외로웠고 힘들었죠.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석훈을 똑바로 봤어요. 맞아요. 저 오래 혼자였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혼자 울게 두는지 더 잘 알아요. 당신이 저한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고립시키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도요. 장석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주는 말을 이었어요. 저는 가족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걸 배웠죠. 혼자였던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장석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원이 그를 끌고 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태주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니 회장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회장이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서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태준도 울컥했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누명도 벗었고 진실도 밝혀졌죠. 한 달 뒤 법원은 장석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밀수, 유기, 증거인멸, 무고, 모든 죄가 인정됐어요. 관련자들도 줄줄이 처벌받았습니다. 태주는 터미널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팀장이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태준 씨, 미안했어. 의심해서.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그는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동식이 경비실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주는 다가가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오동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내가 행복해야지. 태주는 항만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쌓여 있고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안도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회장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도어내운 본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더 먹어. 많이 먹어야 해. 윤서연이 반찬을 태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태준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충분히 먹었어요. 회장은 물을 마시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은 아직 서툴렀어요. 22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죠. 성을 바꿀 생각은 없니?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태준도 저예요. 25년 동안 살아온 이름이에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할게. 세 사람은 천천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는 법, 안부를 묻는 법, 미안하다고 말하는 법. 가족이 되는 건 시간이 필요했어요. 태주는 항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만 안정과 부패 신고 시스템 개선팀에 합류했어요. 22년 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죠. 태준 씨, 신고 접수 들어왔어요. 동료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태준은 꼼꼼히 읽었어요. 작은 비리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준은 항만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실종 전단이 붙어 있었어요. 10살 소녀, 사흘 전 실종. 태준은 전단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22년 전 자신처럼 어딘가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아이. 그는 전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연락했어요. 모든 CCTV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편집 여부도 체크하고요. 전화를 끊고 다시 전단을 받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끝까지 찾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올 길도 생긴다. 그날 저녁 태주는 회장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윤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니? 네. 태주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신문을 접고 미소 지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식사 후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윤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힘들지?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윤서연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태준은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보호시설, 혼자였던 밤들, 과자 봉지로 채운 끼니. 하지만 그 시간도 자신을 만들었어요. 외로움이 자신을 강하게 했고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했죠. 가족은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께 견디는 거더라고요.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어요. 회장이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바다에 배들이 불을 켰습니다. 태주는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은 사라지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돌아갈 곳이 있었죠. 창밖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처럼 따뜻하게.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외로움도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가족은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돌아갈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